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일 금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훈입니다.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기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최근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함께 사는 동물은 친구나 가족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애완동물, 펫이라는 말보다는 반려동물, 컴패니언 애니멀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반려동물이란 우리 삶의 동반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들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생태 환경을 고려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수의사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의학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개와 고양이, 토끼 등 작은 동물에서부터 소, 말, 돼지와 같은 산업동물, 야생동물, 조류, 어류, 악어나 뱀과 같은 파충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척추동물, 곤충류 등을 진료 대상으로 하는데요. 또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방역과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검사, 해외 유입 동물, 축산식품의 검역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실험동물 관리, 대단위 동물원의 야생동물 진료와 보호, 보전, 동물의 유전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과 동물복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수의학협회가 인가한 수의과 대학은 27개에서 30개 정도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수의대는 4년제 전문대학원인데요. 예과 과정을 끝낸 후 수의대로 진학하는 과정을 거치며 대학 학부 과정에서 수의대가 필요로 요구하는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부를 마친 후 수의대로 진학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잡에서는 동물과 보호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직업 수의사를 소개합니다. 이 시간 AM, PM 아이디얼 펫 케어의 스칸리 수의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죠. APPA에 따르면 현재 전국 가구의 70% 이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보통 저희가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사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개체에 관한 질병과 또 치료, 그 다음에 관리를 주로 하는 직업이 되겠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동물 수의사 외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직업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는 보통 소동물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동물들이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예방의학을 위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 관리에 있어서는 처음에 내과적 질환을 시작을 해서 또 네. 외과적 질환까지 다양한 분야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한 2년 전쯤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4년 동안 함께했던 이제 반려견을 떠나보낸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아서 뭐 척추 전문의도 찾아가고 또 심장 스페셜리스트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이 수의학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들이 존재하는구나. 전공이 다 따로 있습니까? 예, 수의사가 커버하는 분야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크게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비임상 수의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임상 수의사로 나뉘집니다. 비임상 수의사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에 있다든지 아니면 홈랜드 시큐리티나 USDA 같은 정부기관에서 오피서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또 많은 분들이 US 밀리터리에 직접 들어가서 네. 육군, 해군, 그다음에 공군에 들어가게 돼서 그거에 또 각각 주어진 각자 전문 분야를 맡게 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임상 수의사로 치면 저 같은 소동물을 위주로 하는 소동물 수의사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동물 수의사, 말을 전문으로 하는 말 수의사, 그리고 또 특수동물을 관리하는 특수동물 수의사가 있고요. 네. 소동물 안에서도 굉장히 스페셜티 분야가 많습니다. 내과적인 스페셜티를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내과, 일반 내과, 종양내과 등이 네. 있고요. 그리고 외과적인 부분은 일반 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외과들로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병원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안과, 그리고 네. 피부과, 그다음에 영양의학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 분과가 좀 따로 있기 때문에 특별한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반려동물들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스칸리 원장께서는 지금 소동물 전문이라 하셨는데, 소동물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은 대동물, 그러니까 큰 동물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수의과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예. 워낙 질병들이 세분화돼 있고 또 각 개체마다 다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필드에 나가서 소를 진료를 한다라는 건 솔직히 좀 불가능한 이야기겠죠. 아, 그렇군요. 예. 요즘 그 수의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런데 이 의사가 되는 것만큼 굉장히 그 공부하는 과정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험이 이제 많으시고 본인이 걸어왔던 길이니까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수의사가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저에게도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간혹 갖는 디스커션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원래 이 과정을 거치려면 대학 학부에서 전공은 중요하지 않지만 네. 일단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의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prerequisite이라는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biology, 1년 동안 chemistry, organic chemistry, 그다음에 physics 정도를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네. 이런 과목들에서 당연히 우수한 성적은 필수겠죠. 그리고 이 과목을 다 이수를 한 다음에 GR이라는 시험을 봐야 됩니다. 네. Graduate Record Exam이라는 시험인데요. 여기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것만 다 마치게 되면 자동으로 뭐 면허를 취득하는 거는 아닐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몇 년 전에 미국의 한 수의과 대학의 면접관으로 네네. 우연히 가게 된 기회가 있었었는데요. 그때 한 50명 정도 학생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날 토탈 온 학생은 한 100명 정도 됐고요. 한 50명 정도를 마지막으로 뽑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제가 우연치 않게 그 학생들의 스펙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스펙을 봤을 때 물론 우수한 성적은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었고요. 요즘 수의과 대학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약 250시간 정도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동물에 관한 이런 수의학에 관련된 직업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학생들이 Registered Veterinary Technician이라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상당 시간 일하는 경험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준비 과정 중에 하나는 추천서인데요. 추천서가 굉장히 큰 작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추천서는 다른 직업에 있는 분들에게 받는 것보다는 수의사들에게 직접 받는 게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50시간을 필히 그런 경험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추천서를 받아서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네. 그 과정이 지금 4년제란 말이죠. 네. 수의과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학비는 솔직히 내가 일단 주립대학을 갈 건지 아니면은 사립대학을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고요. 어떤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내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에 갈 건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립대학에 갈 건지, 또 내지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있는 수의과대학에 갈 건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는 상황은 한 학생이 수의과대학을 수료를 하였을 때 네. 보통 졸업할 때 한 학생당 30만 불에서 한 40만 불의 빚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 공부를 다 마치신 거죠,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졸업을 했어도 미국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문 대학원을 다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미국 수의과 대학을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크게 만약에 한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나온 경우에는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거친 후에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ECFEG라고 합니다. 그다음 또 페이브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국이나 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나온 경우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수의과 대학에 가서 4학년 과정을 같이 미국 수의과 대학 4학년들과 함께 이수를 한 후에 몇 가지 시험을 치고 라이센스를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라이센스 취득을 하는데 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라이센스랑 달리 무조건 관련 대학을 나와야지 딸 수 있는 라이센스란 말이죠. 어렵죠.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수의과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수의과 대학을 나와야지만 수의사 라이센스를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라이센싱 시험이 뭐 여느 라이센싱 시험처럼 쉬울 리는 없죠.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 근데 수의과 대학에서 굉장히 좀 인텐시브하게 트레이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매주 시험을 쳐야 되고요. 거의 매일 밤낮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처음에 국가고시 내셔널 보드를 치게 되는데, 그때 또 요즘에는 좀 많이 리소스가 많이 생겨서 테스트 프랩 온라인 코र्스도 있고요. 스터딩 리소스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 이 원장께서는 한 번에 붙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한 번에 붙지 못했습니다. 몇 번에 붙으셨습니까? 예, 저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인가 보네요. 예,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보통 보면 라이센스가 연방에서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스테이트마다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수의사 면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의사 면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 내셔널 보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수의과 대학을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3학년 과정이 끝나고 나서 같은 클래스메이트들과 비슷한 시기에 컴퓨터를 통해서 어느 스탠더라이즈 이그잼과 같이 그런 식으로 내셔널 보드, 즉 국가고시를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캘리포니아에 와서 프랙티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랙티스를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보드에 먼저 서류를 제출한 다음에 거기서 주관하는 스테이트 보드 이그잼을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는요, 바로 개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저희 그 사람 병원처럼 마찬가지로 그 전공의 수련의들이 있잖아요. 어떤 레지던시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인의학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수의과 대학을 나오고 또 바로 개업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불가능한 얘기고요. 바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멘토링 닥터 슈퍼비전 밑에서 한 3, 4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경험을 쌓아야지 개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의사의 연봉이 그 일반직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티나 연차,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인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학비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연봉, 뭐 여느 직업과 같이 연봉이 뭐 내가 스페셜리스트인지 제너럴 프랙티셔너인지 아니면 또 연차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틀린 게 있는데, 글쎄요, 제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이 정확히 얼마를 받고 일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제너럴 프랙티셔너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또 그 연차 수마다 굉장히 틀립니다.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수의과 대학을 바로 나왔고 그다음 지금 막 이제 초봉을 받는 입장이다. 1년차 수의사들은 한 10만 불에서 15만 불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거의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수준이네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데요. 초봉으로 치면. 예, 근데 이제 연차가 1년마다 한 5% 정도 네. 샐러리가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률이 아주 치열한 거군요. 예. 굉장히 명문대에서도 지금 수의과 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아주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평소 동물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기본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수의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스칸리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수의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수의사라면 네. 동물을 사랑하고 또 동물에 대한 아주 관심이 많고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의학과 틀리게 내가 진료를 해야 되는 대상은 동물이고 그 진료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논의해야 될 보호자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이해심과 또 세심함이 요구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해심과 세심함이 나에게 좀 결여가 돼 있다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도전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진 않죠.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자체가 사람을 만들고 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또 계속 또 지혜롭게 노력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배워나가는 게 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 신상을 좀 털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 우리 스칸리 원장께서는 왜 수의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수의사 선생님들과 여러분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 그 수의사가 된 동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네.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동물을 사랑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좀 어드마이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다 이겨내시고 되신 수의사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아버님이 수의사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또 할아버지네 집에 놀러 가면 또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제자들이 일하고 계신 동물원에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이 진료 과정을 좀 더 가까이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장 기억나는 그런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 서울대공원이었죠. 서울대공원에 가서 얼룩말을 좀 치료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고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좀 틀리게 자연스럽게 좀 이런 일에 좀 노출이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를 해서 수의사가 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대로 수의사 집안이신 겁니까? 아니면은 한 대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이 원장께 내려온 건가요? 한 대를 거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한 대를 거친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 아버님이 수의사가 아니시니까 예. 한 대를 뛰어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네. 현재 수의사의 길로 들어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연차 수로는 13년 정도 됐습니다. 13년. 네. 이제 뭐 프로페셔널이시네요. 네. 아직 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는 병원은 좀 익숙합니다. 하지만 수의과의 이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하루의 일상이 참 궁금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말 못하는 반려동물과 그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사람이잖아요. 이 둘을 동시에 만나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일반적인 직업에 비해서 엄청 더 강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희의 티피컬 데이는 출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전날에 봤던 환자나 며칠 전에 봤던 환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검사 결과를 확인을 하고 보호자들께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진료 사항이 필요하거나 꼭 아셔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고요. 그 업무가 끝나게 되면 그 전날 수술을 했던 환자나 아니면 장기 입원 중인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제
테크니션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서 테크니션들이 간호사 역할을 하니까요.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밤새 밥을 잘 먹었는지, 아니면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는지 정도를 체크를 하고요. 그렇게 라운딩이 끝나면 이제 진료를 보기 시작합니다. 진료를 봐서 하루에 적게는 뭐 한 15케이스 정도, 네. 또 많게는 또 몇십 케이스까지 그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케이스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눠서 진료를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시프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 시프트가 끝나면 네. 거의 끝나기 한 3-4시간 전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네. 다른 시프트를 시작하는 선생님은 또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날 예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받은 환자들의 합당한 시술 내지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요. 수술을 진행을 한 후에는 또 책상에 앉아서 상당 시간 차트 정리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떠오른 질문인데요. 아까 테크니션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그 인의학 표현하신 대로라면 사람 병원에 가면 RN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RN 선생님을 도와주시는 또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라이센스를 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이 동물병원에서 수의학에서도 이렇게 닥터가 계시고 그 밑에 이제 간호사 분들도 다 라이센스를 따고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다 라이센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 Registered Veterinary Technician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RVT라고 약자를 부르는데요. RVT들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Veterinary Assistant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해주는 또 보조 간호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직까지도 RVT가 할 수 있는 일, 닥터가 해야 되는 일, Veterinary Assistant가 하는 일이 정확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모두 이렇게 한 팀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우리 스칸리 원장의 스페셜티는 어떤 건가요?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스페셜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자체가 제너럴 프랙티셔너이기 때문에 저는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내과적, 외과적 질환을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인의학에서 꼭 비교를 해야 된다면 패밀리 닥터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정주치 같은 역할을 지금 우리 스칸리 원장께서 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뭐 심장내과라든지 순환내과, 뭐 종양내과 이런 거는 따로 공부를 그쪽으로 더 하신 분들이 담당을 하고 계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평생 살면서 반려동물이 곁에 없었던 적은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반려동물로서 내가 가족으로서 받아들이고 귀여워하고 예뻐하면서 지내는 거하고 지금 직업이시잖아요. 네.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간에 동물은 맨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괴리감은 안 느껴지십니까? 글쎄요, 뭐 저희가 진료를 하다가 한 번씩 정말 수의사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3D 직업 중에 하나라고 또 느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대상이 동물이다 보니까 때로는 심하게 물리고 또 때로는 심하게 핥힘을 당하고 그런 정도가 많은데요. 물론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과 진료 대상으로서의 반려동물은 당연히 다르죠. 근데 가족은 그냥 말 그대로 가족처럼 대하면 되지만 진료 대상이 된 저희 환자애 같은 경우에는 또 그만큼 커다란 이해심과 그 다음에 또 배려하는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보호자분들이 환자가 아파서 데리고 오시는데 네. 환자가 아프면 강아지가 아프면 보호자분도 같이 아프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감정이 좀 많이 상하셨다든지 또 울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못해 진료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는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보호자분들의 상태와 그다음에 또 나의 환자인 동물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또 좀 더 배려심과 또 이해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 조합적으로 잘 해나가야지 진료를 원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반려동물을 마치 수의사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처럼 살려내라고 이제 우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실 때는 좀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저희가 비록 잘못은 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수의사분들이 되게 눈물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웃는 일보다 우는 일이 좀 많지 않나. 그래서 아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매일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밥을 못 먹고 살이 빠져서 내원을 했는데 치료를 받아서 건강하게 나가면 정말 기분 좋고 그날은 천국. 그쵸, 그날은 천국이고 네. 근데 아무리 노력해서 정말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결국 보호자분들은 안락사를 선택을 해야 된다지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네, 그렇군요. 예. 자, 병원에 찾아오는 그 반려동물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제가 인터넷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영국이었던가요? 본인이 키우는 반려어가 있었어요. 금붕어처럼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그런 어류였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 금붕어를 굉장히 고가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부담을 하시고 진료를 해서 수술을 마쳐서 다시 이제 어항에 넣어주는 것까지를 보고 굉장히 저는 컬처 쇼크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반려동물이라는 게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예, 실제로 동물병원에 찾아오는 그 동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반려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물고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근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이피쉬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코이피쉬요? 잉어의 일본인데요. 네네. 한 마리당 몇만 불씩 하는 그런 애완용 그런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런 반려도 있군요. 네, 그런 반려가 있듯이 그거에 합당한 그것을 스페셜라이즈하는 수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아무리 내가 소동물 동물병원을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 많은 손님들이 여러 가지 개체의 동물을 가지고 내원을 하시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구아나가 난산을 해서 제왕절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구아나가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난산을 해요? 알을 낳죠. 알을 낳는데 네. 에그 바인딩이라는 컨디션에 의해서 알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었는데 이구아나를 제왕절개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수술 테크닉이나 아니면 수술 인디케이션들이 다 똑같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결국 제왕절개해서 알을 12개 정도 꺼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알들은 뭐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갑니까? 일단 보호자분이 가져가셔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 다음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그 대부분 이런 일들이 특수동물 수의사분들이 하신 일인데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는 갇힌 동물에 근무하는 직원이 키우는 이구아나였기 때문에 네. 제가 수술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동물병원에는 굉장히 많은 개체들의 동물이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구아나는 물론이고요. 그다음 뭐 각종 조류, 뱀, 그다음 햄스터, 그다음에 또 쥐. 하루는 어떤 분이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박쥐가 네, 박쥐요? 네, 밥을 잘 안 먹는다고 내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개체들은 다 한 번씩은 진료를 해보셨습니까? 물론 처음 진료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드리고요. 간단한 것들은. 근데 뭐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동물 수의사에게 리퍼럴을 보내죠. 그럼 그런 특수동물들을 진료할 수 있는 동물병원들이 이 LA나 오렌지 카운티 근처에도 존재를 해요? 그런 디파트먼트가 따로 있는 스페셜티 클리닉이 있고요. 네. 보통 저희 같은 소동물 수의사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개인적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진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구아나 제왕절개 컬처 쇼크를 받았는데 네. 애청자분들도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반려견을 오래 키웠던 사람이니까 개체가 좀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과 출산이 좀 어렵잖아요. 출산할 때 제왕절개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런 파충류도
제왕절개가 가능한 거군요. 뭐 필요하면 가능하겠죠. 네, 그것도 생명의 한 그렇죠. 일종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자, 사람은 서로의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물은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차라리 대신 아파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진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부분이 가장 수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얘네들이 말을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대신 보호자분들의 그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과정을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어떤 집에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어떤 밥을 먹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잘 듣고, 그다음 또 그거에 맞는 합당한 질문을 하고, 그 질문 속에서도 많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닥터를 보러 갔을 때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래서 아파서 왔습니다, 얼마나 아파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대체를 해주고요. 그다음 그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하는 거는 피지컬 exam을 통해서 심장 소리를 들어보고 폐 소리를 들어보고 또 여러 군데를 만져보고 아픈 데가 어딘지 좀 로컬라이즈 할 수 있게 그렇게 세심한 피지컬 exam을 하면서 힌트를 많이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구아나 제왕절개 이야기를 했더니 혹시 갑각류 같은 종류도 제왕절개가 가능한가? 뭐 이렇게 애완가재라든지 뭐 개 같은 거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글쎄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례이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고 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또 네. 저희 같이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동료가 키우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보통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군요. 일반적인 상황에 저희 병원에 그런 케이스가 왔었으면은 네. 저 같으면 그 케이스를 제대로 핸들할 수 있는 퍼실리티가 있는 그런 닥터가 있는 그런 퍼실리티에 리퍼럴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그 동물들이 수의사라는 직업을 좀 알아보는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TV 매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짖고 이렇게 난동을 부리던 아이들이 수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얌전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걸 특별한 스킬이 있어서 다룰 줄 알아서 갑자기 말썽장애이던 아이들이 조용해지는 건지 아니면 냄새를 맡는 건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글쎄요, 뭐 저도 지금 굉장히 나이가 어린 네.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특별히 그 저희 아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처음에 소아과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냥 소아과 선생님을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 나이인데 네. 그냥 그 대상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가 돼서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똑같이 저희는 크게 두 가지 환자의 그런 행동을 보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조용히 있든지 네. 아니면 정말로 사납게 굴든지 그렇게 둘 중 하나가 가장 커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특성과 또 성격을 가진 동물들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웃지 못할 또는 웃을 수밖에 없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한두 가지만 좀 제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사실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똑같은 답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좀 좋은 기억들보다는 좀 마음 아팠던 기억들이 좀 많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하나 한 7년 정도 전에 제가 다른 병원의 어소시에이트 닥터로 일을 했었을 때인데요. 노령견 한 마리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네. 췌장염을 앓고 있었던 노령견인데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내원을 했고 또 꽤 장기 기간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았고 너무 많이 아파해서 보호자분이 안락사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저녁에 안락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한 몇 시간 전 보호자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마지막 순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오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한 20명 정도 가족들이 한꺼번에 대가족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진료실이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느 아파트에 있는 가장 작은 방보다 더 작은 데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10명이 서서 같이 안락사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복도에서 멀리만큼이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턴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본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어떤 가족분들은 한 분은 타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바로 공항에서 내려서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랑 틀리지 않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내 그렇죠. 동생이고 뭐 자매고 형제로 살피면서 살았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을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 가구의 70%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데 네. 버려지는 아이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수의사로서 뭐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실 이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를 하신다든지 밖에서 나가야 되는 시간을 집에서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정말 로컬 쉘터에서 개하고 고양이가 바닥날 만큼 그렇게 입양률이 높아졌는데요. 네.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또 컨트롤 되면서 재택근무도 안 하고 이제 직장으로 다시 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파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입양을 결정하시기 전에 정말 내가 이 동물을 가족같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전에 지금 상당히 리소스가 많습니다. 책도 있고요. 인터넷에 아리글도 있고 만약에 읽는 게 싫으시면 유튜브에도 보면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입양을 하기 전에 준비는 뭘 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수의사들도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하다못해 브리더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입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모가 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네, 맞습니다. 동물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기 전에 내가 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고 공부하시고 내가 all ready가 됐다고 생각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파양되는 사례가 많고 또 버려지는 길가에서 이제 객사를 하게 되는 동물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스카니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 이 원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이 어디인지 이제 궁금한 분들, 저분한테 가서 좀 내가 진료를 받아보면은 우리 반려동물을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디 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까? 저희 병원은 노르왁시에 있고요. 그다음에 AMPM 아이디어 펫케어라는 동물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과 조금 틀리게 오프닝 아워가 굉장히 길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안 맞아서 많이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늦게까지도 밤 12시까지도 오픈을 하니까. 몇 시부터 12시까지요?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오픈을 합니다. 9시부터 밤 12시까지? 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8명 수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병원 규모가 크네요. 네, 여러분들 좋으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네. 다 한국 선생님들이고요. 편하게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 또 웬만한 내과적 질환과 외과적 질환을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병원 슬로건이 Where Ideal Price Meets Quality Care이라는 슬로건이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또 하이 퀄리티의 케어를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려동물이 아픈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까운 데는 다 이제 영어만 쓰는 병원이고 이제 한국인 선생님을 찾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디얼 펫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분의 수의사 선생님이 모두 한국 분이시고 네, 한국어를 맞습니다. 다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나요? 예, 다 한국어를 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앞으로 계획 어떤 건지 들어보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AMPM 아이디어 펫케어는 좀 더 많은 환자들을 서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추진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될 환자들의 안전과 또 환자들의 케어에 대해 중요시 생각하면서 끝없이 노력하는 그런 동물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네.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입니다.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이제 불꽃이 터지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집에 있는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좀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이 아이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 하나만 팁 좀 주세요. 일단 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정신적 불안이 상당히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한 애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그거에 적당한 엔티 앵자이티 메디케이션을 신청하시면 수의사들이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먹는 약이 있어요, 선생님? 네, 먹는 약이 있는데 그거 이제 불안 같은 거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약이 있긴 있는데 가장 그런 약을 주더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그런 약을 드리면 그냥 약만 먹이고 친구장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반려견과 함께 그렇게 안전하게 4th of July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겁니다. 네. 밖에 데리고 나가는 거 더 크게 들리잖아요. 불꽃놀이 소리가. 네. 그거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좀 좋겠죠. 굉장히 많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서 웬만하면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수의사 스칸리 원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